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0월 2일에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연휴로 인해서 긴 휴장을 앞둔 오늘 국내 증시 동반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2조 2천억 이상을 매수하면서 삼성 하이닉스 매수 이끌면서 결국 신고가를 완전히 갱신해버리면서 미국 증시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다 덮고 오직 AI, 반도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모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늘 할 이야기 반도체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뭐 반도체 이야기 먼저 해본다면 삼성, SK 그룹 차원에서 이제 오픈 AI와 협력 이야기 나오고, 근데 이게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기업 간 협력을 넘어서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동맹 구축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지금 제가 너무 확대 해석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원래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워낙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미는 쪽이고, 그 다음에 사이즈 자체도 무섭게 크지만은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사실은 LOI라고 투자 의향서를 통해서 합류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나온 내용 앞으로 나누겠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워낙 지금 현실적으로 그냥 약속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반도체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수요에 대한 정확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한국이 이런 거대한 AI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의미도 뚜렷하게 크다고 봐야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참여 의향서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너무 좋은 내용. 그게 이제 주인공이 우리라는 거여서, 예, 그게 간단하게 어떤 이렇게 둘러리로 참여하는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름 넣고 싶을 거 아니에요, 회사들 입장에서.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오늘 이제 주가도 그래서 올랐겠지만은 내용을 좀 살펴볼 때 초점이 뭐냐면 이게 크게 보면 이겁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이 HBM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그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커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일반적인 레거시 반도체라고 불리는 D램, 낸드가 또 그만큼이나 중요한 그러한 부품이 됐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게 물론 앞서 한 달 전에 바로 전에는 마이크론, 그 전에는 브로드컴 이런 걸 통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에 정확하게 파트너로 참여하는 걸 통해서 완전히 공표한 상황이 된 거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실은 HBM 관련해서 이런 예상도 있었죠. 한 몇 달 전 된 것 같아요.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했던 얘기 중에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의 초점이 뭐였냐면, 내년쯤 되면 HBM 시장에 모든 플레이어가 다 들어올 텐데 너는 어차피 이제 잃는 거밖에 없다, 점유율을. 이런 얘기였던 거거든요. 요지인즉슨. 근데 오늘 체결한 이 체결은 어떤 의미냐면 그 HBM과 관련된 그런 플레이어가 예전에 엔비디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뭐냐면 사주는 사주는 그런 측이 80%, 전체 80% 엔비디아가 있으니까 그 시장은 과열되겠죠, 당연히 내년도. 근데 오늘 프로젝트는 뭐냐면 거기에 오픈 AI가 또 다른 엔비디아와는 다른 수요처로 등장하는 의미예요. HBM을 다른 쪽에서 가지는 거고, 이건 오픈 AI만일까요? 아니요. 빅텍들이 이제 내년에 대거 HBM의 구매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만의 그런 생태계가 아닌 또 다른 생태계가 생기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HBM의 하이닉스가 거의 점유율을 잃는 일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게 하이닉스가 거침없이 오르는 이유인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이닉스만 좋은 거였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늘 주문 내용을 보면, 계약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D램 포함한, 이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성능 D램, 요거에 대한 주문이 그 크기가 워낙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찾지를 못하는데
여기 있네요. 디램 생산이 90만 장, 월 90만 장. 지금 현재 얼마 만들고 있냐면 40만 장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생산량의 2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HBM에 관련돼서 하이닉스가 살아난 것처럼 삼성전자는 D램, 낸드 이쪽이 좀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다행히도 얼마 전에 퀄테스트 통과해서 삼성전자도 이제 HBM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런 양으로 봤을 때 D램과 낸드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대한 수요를 갖고 있다는 거를 그 주요 수요처에서 말한 거고 계약을 하자는 얘기가 된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보니까 지금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HBM 시장은 80%,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그다음에 D램 시장은 70%이 두 회사가 글로벌에서 낸드 시장은 50%를 이 두 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정확히 다 무지막지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간 거잖아요. 결국 생산량을 따져봤더니 28년도부터나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할 정도의 수요를 지금 발표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내년도 과열 경쟁에 의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위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28년도까지도 계속 수요가 증가돼 장기간 지속되는 수요가 보장돼 있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HBM에 이번에 들어간 것과 함께 D램에 대해서도 동시 수혜가 가능하니까 이제 삼성전자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고 이제 삼성전자의 단점은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는 이유는 단일하게 메모리거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외에도 여러 두세 가지 가지가 더 있죠, 그죠? 그 깎아 먹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했지만 지금 국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D램, 이 낸드 이쪽이 이제 부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반짝거리는 그런 모멘트랄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원래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게 양산화를 잘한 다음에 나머지 경쟁자를 다 죽이는 그렇죠. 이제 이게 플레이어잖아요. 그래서 원래 HBM이 나오면서 삼성이 HBM 만들면 하이닉스는 무조건 피해를 볼 거다. 왜냐하면 삼성이 빨리 더 양산화를 잘할 테니까 그렇죠. 되기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냥 물량이 없어. 그냥 우린 다 줘. 그냥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라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의 주문을 다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치, 3년치가 풀로 차버리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그걸 한 번에 반영을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알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외국인이 최근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샀잖아요. 한 네네. 일주일 동안에. 네네. 그러면은 그 산 금액을 보면 오늘 산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게 다 산 걸까? 아니면은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0만 장으로 가면 지금보다 2배잖아요. 네. 그럼 주가도 2배가 거의 비슷하게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삼성전자 같은 네. 경우는 물론 메모리만 아니니까 2배까지는 안 되겠지만 네네네.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올라온 게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으세요? 지금 뉴스 나오기 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종목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거는 뭐 하나 만한 모르죠. 소리입니다, 네, 사실은. 맞죠. 그렇지만 요거는 접근할 수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제 한국 증시가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더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 지금도 상당히 강하니까요. 오늘도 뭐 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참고할 게 뭐냐면 한국은 반도체와 같이 간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가 반짝반짝하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되 얼만큼 더 반도체가 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사안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 한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 부분은 하이닉스는 HBM이지만 요건 전체 반도체, 우리 한국의 반도체의 10%도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 D램이라고 말하는 낸드라고 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한 달 전만 해도 이 레거시 반도체 쪽은 공급 과잉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나간 한 6개월 이상 생산을 줄여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생산을 줄여놨는데 값은 계속 떨어졌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28년 얘기를 드렸잖아요. 반도체 가격은 언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냐면 공급 과잉으로 생산을 줄여놨는데 수요가 터졌을 때 이때 그냥 가파르게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현물가가 막 올라가니까요. 당장 구해야 하니까. 그런 일이 지금 발생했다는 거. 그러면 향후 한국의 반도체가 이전에 HBM에만 속해서만 부분적으로 올라가던 게 아니라 이제 광범위하게 올라간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좀 약간 약하죠.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조차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질문 주셨던 거 도대체 어디까지 보면 됩니까? 라고 하면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반도체가 이렇게 이익이 이제 가파르게 상향될 때 지금 아까 말씀 이런 네. 모멘트에서 올라갈 때 어디까지 됐었냐면 보통 12개월 포워드 EPS 상향 기준이 한 바닥에서 60에서 80% 정도 상향됐었습니다. 60% 정도. 지금 어느 정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어느 정도 상향됐냐? 20%요. 아니, 40%더 남았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가격이 얼마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반도체의 실적 상향, 이거 무슨 증권사들이 이제 계속 앞다퉈서 더 올라야 돼, 더 올라야 돼 하는 정도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예, 지금 20% 갖고 평균적으로 60에서 80% 갔다. 과거에는 이렇게 숏이 났을 때 공급이 없고 수요는 커질 때.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4분기는 계속적인 실적 상향, 기대 실적에 대한 상향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어차피 이렇게 만들려면 공장이 있었어야 될 텐데 네. 그 공장을 풀로 가동을 해도 2배를 만들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공장을 지으라 그럴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미국에다 지으라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그죠?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3,500억 불 투자였는데 그 프로젝트 자체가 5천억 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큰데 우리한테 달라 그런 것보다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중에서 예를 들면 3,500억 불 중에서 예를 들면 2천억 불 정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고 공장 지어라 라고 하면은 3,500억 불 중에 2천억 불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이제 환율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관세나 이런 것도 여기에 다 연동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환율이랑 이런 이제 직접적인 투자 부분은 어떻게 딱 생각이 드세요?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애석하게도 그들이 요구한 현금 네.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현금 기준에 안 맞나요? 투자는 제외했거든요. 이런 아. 식으로 와서 공장 짓는 건 뺐습니다. 거기서. 아. 그들이 원하는 3,500, 정확하게 4,500인데요. 요거는 뺐기 때문에 사실 해당이 좀 안 돼서 그렇고, 그다음에 환율은 사실 10월에 11월에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협상이 어떻게 될지 문제겠죠. 시나리오가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사실은 얘기하려면 답답해집니다. 예.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네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건 없고 최악부터 그래도 이제 최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최악은 당연히 그 수합 안 되고 그대로 다 박아 넣게 되는 거겠죠. 최악 외환 위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 예. 최선은 통화 수합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처럼 투자하게 되는 거. 예. 보증 뭐 이런 걸로.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쪽에 그 좀 고집센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뭐냐? 고착화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협상 체결 못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얘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지금 더 높게 맞은 관세들, 예를 들면 자동차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남들보다 일본보다 15% 더 내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심하면 20%가 되는 그것들을 그냥 가져가게 되는 거.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 왜냐하면 어느 쪽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양보하면 환율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딱 봐도 양보 안 하고 같이 굴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뭔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저쪽에 있는 저 트럼프란 사람이 정말 거의 제정신 아니게 기쁠 일이 생긴다. 우리가 그런 걸 줄 수 있다 하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고는 지금 확률 높은 시나리오로 보면 그런 일들이 있고 이렇게만 돼도 환율은 그래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그래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강세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1,400원 근처에서 움직이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어때야 되냐면 이 문제만 없었으면 달러의 그 인덱스랑 그런 비교해 보면 1,350원 네. 여기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 때문에 1,400원대에 있을 그렇다고 최악이 아니니까 치고 올라가 버리진 않지만은 그런 부분.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한테는 어떤 문제냐면 그럼 외국인이 살 수 있을까? 외국인은 전통적으로 언제나 환율이 원화가 강세인 국면에서 세게 들어왔었죠. 당연한 게 뭐냐면 옛날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패시브 펀드들이 산 겁니다, 한국에서. 그 패시브 펀드들은 환율의 변동성이 더 무서운 거예요, 주식 변동성보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만약에 반대로 부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더 크게 작용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최근에 오늘도 2조 얘기를 하시지만 최근에 7조 이상 산 외국인들은 액티브 펀드들이에요.
액티브 펀드들은 환율의 변동성을 수용하고 갑니다. 주식에서 더 크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반대로 가는데도 요즘 사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줄 수 있는 배경만 있다면 한국은 아까 반도체의 호재와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받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봐도 좋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아까 그 3,500불 뭐 얘기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약세가 돼서 못 들어온다면 상당한 차질이 있을 거라 걱정이 됐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펀드들은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아까 지금 저희 처음에 얘기했던 스타게이트를 네. 미리 알았던 액티브 헤지 펀드들이 예, 예. 미리 선침해를 계속해서 올린 네. 거고 그럼 이제 두 배로 네,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40%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보면. 네,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오를 때 이제 팔려고 미리 샀다. 네. 어차피 액티브 매니저라는 거는 롱텀으로 가져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까지가 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게 이미 한 30% 정도는 올라왔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과거 대비해서 40% 올라갔었다고 치면 네네. 이미 30% 올랐으면 이제부터는 10%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다 그거는 저기 바닥서부터 생각하면. 실적에 대한 상향을 말하기 때문에 가격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근데 이제 가격이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사기 전 가격 네네. 대비해서 이 네. 개인들은 다 팔아서 오늘은 3조 3천억을 팔았는데 맞습니다. 개인은 참여 안 하고 있죠. 네,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여기서 더 위로 쏘면은 개인들이 포모를 안 하고 네네. 안 산다. 네. 그러면 끝까지 살 것 같고 그다음에 포모로 들어온다. 그럼 거기다 네. 이제 던지고 나가고 싶을 텐데 외국인 네네네네. 액티브 매니저라면 살 네네. 사람이 있어야 팔 수 네네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팔려고 그럴까? 이 산 물건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뉴스가 다 나오고 이런 다음에 누구한테 던지고 싶을까? 어떻게 보세요? 개인한테 결국 항상 던져왔잖아요. 그냥 저는 좀 시장에 들어온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 매매를 과거에도 10년, 20년 전부터 지켜봤는데 외국인들은 어떤 경향을 갖고 있냐면 그 초반과 후반에 삽니다. 중간에 개인들이 사고요. 초반과 후반에 사는데 특징이 뭐냐면 전형적인 특징이 주도 업종을 일관되게 삽니다. 이걸 바꿔가면서 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이 지금 저는 오늘 반도체 얘기를 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전까지 아까 제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레거시는 안 된다고 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한 달 전까지도 우리가 고점을 냈던 때는 누가 밀어올린 걸까요? 소위 말하는 조방원이죠. 예, 이게 주도 업종입니다. 사실 21년도 우리가 최고점을 냈던 3,500 시점에서 주도 업종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주로 새로 들어온 데가 어디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10위 안에 HD 현대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다 하시는 요즘의 주역들이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미국의 요인에 의한 주도 업종 조방원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스트하게 계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서 외국인이 알고 들어왔네라고 생각을 해서 따져도 실제로는 사실은 제가 본 반도체는 정말 심하게 치중돼 있어요. 아주 강력합니다. 그 랠리 자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진이 상당히 남아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 업종, 조방원, 그다음에 이 밸류업 상법 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금융업종 같은 것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거꾸로 지속적으로 아까 외국인들이 후반 마지막도 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대신 주도 업종 내에서 움직이는 건 철칙이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 바뀌는 상황이 아니라면 들고 가고 지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뭐 오늘 나왔던 보도 내용 보면 샘 올트먼 CEO가 우리나라 방한하기 전에 대만 먼저 들렀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반도체 오늘 너무 좋았고 모멘텀 강해지는 상황이긴 한데 대만이 새로운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뭐 사실 그것도 저희 예측의 영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걱정하시는 건 전쟁 같은 쪽일 것 같은데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요즘 협상을 중국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례적인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기는 합니다. 과거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중국과 아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나리오는 올해는 일단 중국하고 맞붙을 능력이 안 되니까 히토류도 있고 하니까
정말 좋은 무드로 가고 내년도 중간 선거 끝나고 준비되면 중국을 박살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하는 코멘트로는 우리 계속 잘 가자. 그러기 위해서 대만도 내가 지금 생각해 볼게. 막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측하는 부분은 전혀 저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하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 그 한국의 그런 메모리 특히 HBM이라든지 그다음에 레거시가 이제 대거 인공지능에서 이게 추론형 반도체로 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인공지능 시장이 진화해 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조차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그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 이동해 가잖아요. 그죠? 그런 면들 때문에 이 레거시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가 확실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주요한 메이저 플레이어가 확인시켜 준 거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과 비교했을 때 TSMC가 없는 한국, 삼성전자가 달려들었는데 몇 년 동안 사실 좀 쓴맛을 봤던 시장,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기존의 메모리를 갖고 AI의 정당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거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자꾸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만이건 우리나라건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삼성전자 USA, TSMC USA가 필요한 거지 너네 나라에 있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회사는 좋아질 수 있고 매출이 2배가 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지분을 달라 그러고 왜냐하면 90% 내나 50% 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어차피 내가 밀어줄 거여서 걔는 안 망하니까. 그러면은 다 그냥 여기다 지어. 그리고 이제 약간 그래 너 중국이랑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 대만에서 이제 본토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에이씨 그냥 미국 가자. 그래서 본사 미국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TSMC는 이제 타이완 전체 나라를 대표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산업이니까 우리도 보면은 약간 삼성전자도 약간 그런 면이 있고 근데 다 그냥 가을로 가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로컬 그러니까 뭐 대만 또 한국 전체 나라로 봐서는 굉장히 큰 포지션을 뺏기게 되고 결국 국가 자체의 경쟁력은 오히려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오르신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계해야 될 요인인데 이제 그 지금 트럼프의 행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 자본주의라고 저희가 부르면서 그렇죠. 잠깐 주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이게 그냥 트럼프만의 아주 특이하고 아주 또라이 같은 트럼프만의 행동이 아니라 이게 레닌이라는 사람, 그 레닌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는 제국주의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 이 트럼프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그 트럼프가 과거에 공공연히 자기 롤모델이라고 말했던 맥킨리 대통령 따라하는 것 따라하는 건 아닌데 그 맥키니 대통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실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뚜렷하게 제국주의를 표방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점령했어요. 괌 같은 게 그때 병합된 거죠. 이 맥키니 대통령일 때. 그리고 하와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다 차지한 겁니다. 예. 그런 식인데 이게 또라이 행동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끝에 이 그 파퓰리즘 그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호응하려면 결국 제국주의적 행보를 보여야 하니 그런 면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경계해야 할 거고 두 번째는 국가 자본주의가 저는 한국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쪽인데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좀 트럼프가 이상해서 그렇지 올바른 면이 있다면 미국을 생각해 보면 뭐냐면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익과 상관없이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밀어줘야 할 업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반도체인 거죠. 아니면 지금 요즘은 바이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패권을 미국이 놓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미 인공지능에서 3년이 늦었는데 지금 정부가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하게 이제 전 세계 AI 3위국 안에 들어가려면 특정하게 국가가 밀어주는 어떤 차별적인 분야적인 지원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행동을 본다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경계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3,500억 불 달라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 그 아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하나가 5천억 불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으로 가겠다가 투자를 지금에 와서 하겠다라고 하면 네. 이미 우리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예 안 되는 거죠. 3,500억 줄 돈 없다고 이렇게 외환위기 난다고 난리인데 스타게이트 하나 프로젝트가 5천억 불짜리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원래 할 수가 없는 나라인 거죠. 오히려 그러느니 그냥 거기에 이렇게 잘 엣지를 딱 붙어서 반도체면 반도체 뭐 이렇게 우리는 큰 거 안 할게 그냥 하고 너는 대신에 나한테 요것만 사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국가적으로는 좋은 정책 아닐까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니라고 딱 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 진화돼 갈 때 그 영역 아까 추론의 영역으로 가면 A식 반도체 쪽 한국 지금 1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그렇죠. 저는 네. 보고 있고요. 과거 인터넷 때를 회상해 보면 그때도 저희가 한국이 좀 늦었어요. 비슷하게 한 3년 정도 늦어가지고요. 정말 미친 듯이 정부 지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네이버, 카카오 탄생했던 거죠. 예, 코로나 때 왜 한국이 제일 많이 올랐냐면요. 시가총액 10위 안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이 아시아 전체에서 제일 높았고요. 미국보다 오히려 높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 언택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기업 그런 기업의 비중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제일 높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올랐고 그래서 또 많이 떨어졌던 거죠. 저는 그런 저력이 한국에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 자본주의라는 말을 꼭 굳이 안 쓰더라도 뭔가 국가적인 지원이 나온다면 이번에도 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쟤네들이 하는 거 말고 LLM 다른 말고 쪽으로. 뭐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 왜냐하면 이제 일단 돈으로 도제체를 사가지고 메꿀 수가 안 없잖아요. 되니까. 그렇죠. 예, 일단 그래서 그렇죠. 훨씬 우리나라는 이제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 기대를 근데 해봅니다. 잠깐 조금 네. 다른 좀 이야기긴 한데 트럼프 이 반도체 제국주의에서 인텔이 꼭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인텔 지금 간밤에는 또 AMD한테 이 칩을 뭐 수주를 받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했는데 근데 경쟁 관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웃으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과거에는 인텔이 AMD를 갖고 놀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AMD한테 이렇게 받아가는 입장이 주십시오. 됐다는 거. 네, 이게 기업이구나, 이게 세상의 변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 인텔 입장에서는 실제로 제가 한 2년 전쯤에 국방 수권법이라고 바이든이 이걸 꺼내들고 인텔을 키우겠다라는 뜻을 보인 적이 있어요.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들어갔다 나왔던 거 바로 직후였는데요. 저는 거의 그런 행보로 가지 않겠냐. 아까 국가 자본주의 일부분을 보자면 계속해서 전에는 안 되던 영역이지만 따오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국가가 뒤에서 미는 일이겠죠. 어차피 인텔은 국가 소유로 된 거 아닌가요? 지금 미국에서? 이미? 국부 지분이 이미 많아졌고 대주주가 돼버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AI 기업들이 인텔이랑 다 링크를 맺고 있잖아요. 이제 다. 그래야겠죠. 네, 그러고 있는 상태라서 이미 뭐 그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방향일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환율이나 이제 미국이랑 한국이랑 두 개 중에 어디를 투자할까 네. 이게 제일 이제 궁금한 것 같아요. 네네. 예, 둘 다 그냥 다 가지면 제일 좋은데. 사실 그냥 지나간 6개월간 성적표를 어제 제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지금 미국이 신고가 간 건 아시죠? 예, 고점이고 그런데 그 미국 성적의 3배 네, 중국이 올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중국만이냐? 멕시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미국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안 빠지고. 그런데 다른 때하고 다르게 숫자로 딱 비교하면 못지않은 나라가 4-5개 확 보입니다. 한국도 그 중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야를 넓히셔야 되고요. 이게 왜 가능한지 우선 아셔야 되는데 신흥국이 미국처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때는 유일하게 언제냐? 달러 약세 구간입니다. 지금 달러는 미국이 너무 많은 빚을 갖고 있기 때문에 퍼거슨 법칙이라고 미국의 빚이 그 방위비보다 더 높아지면 이자를 말하는데 부채 이자가 높아지면 패권 국가에서 내려오게 된다라는 법칙처럼 미국은 지금 사실 위기 국면이죠. 너무 빚이 많아서 달러를 안 믿어주고 국채를 안 믿어줍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도 10년, 30년은 올라가는 시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 국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 뭐냐? 달러의 장기적인 약세라는 겁니다. 달러가 약세인 국면에서는 신흥국, 커머디티, 원자재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시장을 보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미국만 보실 게 아니라 신흥국을 적어도 30% 이상
예, 커머디티도 좀 많이 고려해 보실 필요가 요즘 대표 주자 금이죠, 그죠? 예,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